자, 공통점 동글뱅이 돌려두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공통점 문제는 공통점 잡는 거 아니대. 쌤이 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는 케이스인데, 영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국어 개고생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영어 수학을 잘하는데 국어 개고생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무슨 이유냐 그러면 자기 머리 믿고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다가 망조가 들거든. 근데 등급만 1등급, 2등급을 따먹으면 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생각 많이 하는 게 별로 안 좋아. 점수 따먹는 데는. 그래서 공통점 잡는 문제도 공통점 잡으려 하지 말고 오답 지우기를 해주라. 오답 지우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 지문을 읽었으면 가만 가지고 답을 생각을 해봐라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걸 지워주고 애매하면 남겨두면 돼. 그 다음에 나 지문 읽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주면 되는 거지. 지문 한꺼번에 가나 다 읽고 나서 공통점이 뭔가를 고민하면 낚이는 경우가 많다. 쌤이 또 자주 하는 소리. 애들 정말 안타까운 듯이 하는 얘기들 있지. 2개까지는 정답을 잘 감추는데 둘 중에서 찍어가지고 틀렸다는 놈들. 그거는 개찌질한 거야. 시험 치는 요령이 없는 놈들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가를 읽고 나서 오답 지우기를 해준다 그러면 2개 남겨놓고 나서 찍어가지고 틀렸다. 그런 개소리를 안 하게 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내야지 개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알아먹겠습니까? 자, 질문 들어갑니다. 선택지 들어갑니다. 일단 말을 건네는 방식 밑줄 긋고요. 얘들아, 말을 건네는 방식 일컬은 무슨 체? 대화체. 반어적 표현, 공감각적 표현. 원경에서 건경으로 시선을 옮기며. 얘들아, 선택지 4번은 개념적으로 얘기해봐. 시선의 이동. 이건 보면서 시선의 이동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원경, 건경 그거 따지면 안 된다고. 만약에 답이 2개가 남았다면 그때 원경, 건경인지 건경, 원경인지를 보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원경에서 건경인지 그런 걸 따지고 있을 필요는 없이 시선의 이동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걸 먼저 확인해 주는 거라고. 알아먹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잔대가리 굴리다가 망조가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가 있네.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 얘들아, 상승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가 뭐지? 이걸 또 상승의 이미지는 플러스고 하강의 이미지는 마이너스고 그딴 식으로 생각하는 개찌질이들이 있대. 국어를 잘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뭔가 더 있어 보이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놈들이야. 오케이? 그러면 상승의 이미지는 말 그대로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상승. 하강의 이미지는 말 그대로 하강. 여러분들 오늘 비가 억수같이 내릴 거랍니다. 방금 일기예보 또 봤거든요. 비가 내린다. 무엇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그냥 그게 하강의 이미지야. 어째 연기 오른다. 상승의 이미지. 여기다가 함축적 의미 같은 것까지 플러스 시켜 생각을 하니까 지 혼자 잔대가리 굴리다가 망조가 된다고. 말뜻 오케이? 제발하고 지 혼자 잔대가리 굴리는 그걸 좀 없애달라라는 얘기다. 자, 31번 문제. 이를 토대로 밑줄 긋고요. 이런 것들을 항상 보기를 먼저 봐주라 그랬죠. 그래서 특정한 호흡과 어조로 읽는 밑줄 긋고 시행의 수나 길이 등은 시를 낭송할 때의 호흡에 영향을 줍니다. 각 연이나 시행마다 일정한 시간을 배분하여 낭송하기로 했다면 얘들아, 일정한 시간을 배분하여 낭송 이게 바로 뭐고? 리듬이고 운율이라는 얘기잖아. 운율이 뭐고 리듬이 뭡니까? 길이에 따라서 달리 읽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길이로 읽어주는 것. 그게 운율이고 리듬이다. 오케이? 첫 번째 줄은 3글자가 있고 두 번째 줄은 10글자가 있다. 그러면 3글자는 어떻게 읽어주라 말이고? 느리게 읽어주라. 10글자는 어떻게 읽어주라? 빨리 읽어주라. 그게 리듬이고 운율이야. 말뜻 아시겠죠? 그에 따라 낭송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조. 얘들아, 바라바라바라밤. 어조는 무엇을 통해서 판단하지?
어조는 뭐만 제대로 봐주면 되니? 서술의 어미. 어조는 무엇만 제대로 봐주면 되지? 서술의 어미만 제대로 봐주면 그게 어조야. 괜히 이것저것 잔대가리들 많이 굴리지 말고 초점을 좁히면 1등급, 2등급 개나 소나 따먹을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이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적게 들어있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대가리를 굴리려고 하니까 구가 힘들어. 선우, 대가리 속에 많이 들었나, 적게 들었나? 그럼 1등급 따먹을 수 있다. 국어는 대가리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애들이, 저장이 많이 되어 있는 애들이 공부하기 힘들어. 근데 내신은 다르지. 내신은 학교생들이 수업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교생이 했던 말을 다 기억을 해야 점수 따먹기 쉬운 거고. 수능시험은 모의고사는요, 생각 많이 하면 점수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조 같은 경우도 서술의 의미로서 판단한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말들만 기억을 해가지고 의미가 어디에 있지? 그런 것들 빨리빨리 찾아주면 되는 거란 말이다. 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시를 어떻게 낭송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해볼까요? 자, 32번 문제는 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들어갑니다. 자,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글이네요. 서정주의 추천사. 한번 읽어볼까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으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시 흔들리는 수양포들나무와 베개모에 놓이 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올려다오. 서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올려다오. 향단아. 이것들이 내가 어디 개콘 찍고 있는 줄 아나? 왜 피식피식 웃고 있어? 향단이 강조해서 느끼해요. 느끼하다고? 네. 왜? 여자처럼 느껴지냐? 아우씨. 그러면 이렇게 느리게 읽는다는 것은 이 시에서는 누굴 초점을 잡아달라는 얘기고 향단이에게 초점을 잡아달라고 시인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향단이 어디서 들어본 적 없니? 춘향전 몸종. 제목이 뭐야? 추천사. 추천이 뭐야? 여러분들 몽롱하면 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뭐 타다가 만났냐? 그네를 한자로 적으면 추천. 아하! 돌 깨지는 소리.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원래가 고전소설 춘향전이란 얘기잖아. 응? 원래가 고전소설 춘향전이란 얘기잖아. 근데 고전소설 춘향전을 현대시로 재창조를 한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고전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고전의 현대적 수용,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아맞겠죠? 그래서 오늘 글은 고전의 현대적 수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말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고전의 현대적 수용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원작 소설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향단이에게 말하는 형식. 그래서 계속해서 향단이에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춘향이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춘향이는 태기 월매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춘향이도 기생이거든. 양반 사대부가의 자손인 몽룡이를 사랑하지만은 사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니 없겠니?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시련 고난을 겪잖아. 아마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창조를 하고 있을 거다. 오케이? 자, 질문 들어갑니다. 향단아 그네 줄을 밀으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질문.
선생님 수업은 시적 대상을 항상 먼저 확인해라. 독서는 중심화치를 확인하는 것처럼 시는 시적 대상을 항상 확인해라 그랬지. 1년에서 시적 대상이 3개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일까? 향단이 그네줄 먼 바다. 그렇죠? 향단, 그네줄 먼 바다. 배는 시적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어 밀듯이 비유적 표현이잖아. 내어 밀듯이 비유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적 대상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런데 향단도 시적 대상 맞습니까? 맞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 국어 수업을 할 때는 소재, 제재라는 말을 쓰지. 근데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희한하게도 소재, 제재라는 말을 안 쓰고 자꾸만 시적 대상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왜 시적 대상이라고 합니까? 시적 대상은 소재, 제재, 구체적 사물에다가 청자를 플러스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수능국어에서는 청자를 구체적 사물과 똑같이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말뜻 아시겠지? 왜 자꾸 선생님 소재라는 말을 안 쓰고 시적 대상이라고 합니까? 청자를 소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시적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수능국에서는. 알아먹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향단아 그네줄을 밀으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그랬는데, 자, 밀어라 어랍동걸배. 무슨 형 문장? 명령형 문장. 얘들아, 방금 쌤하고 확인했었다. 시의 어조는 서술의 의미를 가지고 잡아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서술의 의미를 가지고 잡아주라 그랬는데, 어라 그러면 명령형, 청유형 하는 그런 문장들이거든. 명령형 의미나 청유형 의미가 나오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의지적 태동이다.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의지적 태도 그러면 되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시적 대상을 잡고 나면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확인해주는 연습을 해라 그랬는데, 오늘 그런 정서 태도가 바로 의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뜻 아시겠죠? 질문. 그네줄의 시적 기능. 우리 보기도 아직 멀었대. 찐빵 같은 거 사. 쌤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수능 시험에서 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가 시적 기능, 서사적 기능을 묻잖아. 시적 기능 묻는 문제 본 적 있나 없나? 이것도 본 적 없다 그러면 고3이 아니고 개찌질이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시적 기능, 서사적 기능 맨날 나오잖아.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자꾸만 머리를 심플하게 써야 된대. 매개체 감정이입 대조. 버스 지나고 나서 사지 말고요. 무조건 하고 질문들을 던지면 매개체 감정이입 대조 중에서만 고민을 해라고. 그래서 실제 시적 기능이나 서사적 기능이 나오면 문장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매개체라는 말인지 감정이입이란 말인지 대조라는 말인지만 따져주면 답이 보인다니까. 국어 영역은요, 진짜 등급만 올려주세요. 등급 잡아먹기는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보다 더 쉬워. 매개체 감정이입 대조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놨다가 그대로 써먹으면 된다니까요. 말뜻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근해줄은 여기서는 매개체계나 감정이입이게나 대조계나 매개체가 되는 거지. 뭔가 시적 기능을 물어봤을 때는 빨리 매개체 감정이입 되죠.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다. 자꾸 심플하게 범위를 좁혀가면 답이 보인다. 맨날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저요, 내가 답이에요, 날 잡아주세요 하고 지가 외치고 있는데 그걸 못 잡아가지고 아우씨. 일단 되나 안 되나? 자, 그 다음에 먼 바다라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지. 소망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걸 이상향, 이상색이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1년 정리합시다. 시적 대상이 몇 가지라고요? 향단, 근해줄, 먼 바다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청자가 누구지? 향단이. 매개체가 뭐지? 근해줄. 지향점이 어디지? 먼 바다. 그 다음에 1등급을 따먹기 위해서는 정서태도 잡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대. 그런데 여러분들 정서태도는 서술의 의미를 보면 정서태도가 쉽게 보여. 여기서는 명령형 문장이 드러나 있지. 의지, 소망.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면 문학 자습서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상향의 소망, 의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쌤은 평상시 이런 것들을 죽 잡고 연습을 해라고. 명령형 문장이니까 소망, 의지, 끝. 이연 들어갑니다. 이 다소시에 널리는 수양버들나무, 베개모에 놓이 듯한 풀꽃더미로부터 풀꽃더미,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 미추.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그랬다. 얘들아,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그랬잖아. 무식하게 불러.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내어 밀어버리라 그랬으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새끼 꾀꼬리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일반적으로는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노? 일반적으로는 플러스지만 내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말뜻했나 안 됐나? 여러분들 풀꽃더미 보면서 하고 가래뱉고 가는 경우는 없겠지? 나비를 보면 그 위에다 똥 누고 싶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플러스지만은 내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러스이지만 내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지상의 애착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은 정서태도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정서태도를 잡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1등급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얘들아, 나는 지금 어디에 가고 싶니? 먼 바다에 가고 싶다 그랬지. 먼 바다에 가고 싶지만 이곳도 수양버들나무와 풀꽃더미와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정서태도? 미련. 이해되나 안 되나? 떠나고 싶지만은 이곳도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가도 되겠어? 갑니다.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올려 타오 덩갈배. 이런 것들이 어조입니다. 타오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밀어올려 달라라는 얘기겠지. 달라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명령형 문장이야. 명령형 어미야 이것도. 그러니까 의지적 태도, 소망의 어조가 드러나는 거라고. 아시겠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늘은 1년에 나오는 뭐하고 똑같은 거겠노? 먼 바다와 똑같은 거라는 거 알겠지? 질문. 산호, 섬, 플러스 마이너스. 산호와 섬,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빙고. 비유적 의미, 상징적 의미, 함축적 의미를 물어볼 때 어휘를 보고 문제를 풀면 개찌질이 돼. 등급 안 나오는 새끼들이 공통점이 뭐냐? 맨날 그 단어 보고 있으니까 등급이 안 나오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비유적 의미, 상징적 의미, 함축적 의미 이런 것들 물어볼 때는 무조건 서술어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산호도 없는, 섬도 없는 서술어가 뭐니? 없다가 서술어야. 그러면 산호나 섬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그래서 산호, 세모, 섬, 세모 돌려두셨으면 일컬어 장애물의 의미로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장애물의 의미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장애물의 의미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서술어 없는 그걸 보고 판단해야지 산호, 섬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낑낑거리면 그게 바로 개찌질인 거라. 공부하는 척하면서 점수 안 나오는 새끼들. 오케이? 이런 거 판단할 때는 항상 서술어 없는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다. 말투다, 오케이? 그래서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타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타오. 그렇다면 1년하고 정서태도는 어떠노? 똑같이. 똑같이 소망, 의지. 그랬을 때 이 시는 지금 통일성이 느껴지나 통일성이 잘 안 느껴지나? 통일성이 잘 안 느껴진다는 거 아시겠죠? 1년에서는 가고 싶다 했다가 2년에서는 미련 남다 했다가 3년에서는 또 가고 싶다 그러잖아, 그지? 자, 4연 들어갑니다. 서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서쪽이 뭐지? 서쪽이 뭐지? 자, 또 외워두셔야 될 것이 있다. 동서남북 방향도 원형적 상징이다. 원형적 상징은 나와라 와라 뚝딱 펑 외워두고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게 원형적 상징이야. 그런데 일단은 동쪽은 상징적 의미가 없다. 남쪽은 여러분들 플러스겠나 마이너스겠나? 무조건 이상향이야. 남쪽이 나오면 무조건 하고 이상향이야. 북쪽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시련 고난이야. 시를 적을 때는 내가 시련에 빠졌어요, 고난에 빠졌어요 할 때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적어주는 거다.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서쪽이다. 서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 여러분들 향가 중에서 제망매가라는 글이 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제망매가 창작 배경을 보면요, 월명사가 탑돌을 하면서 지전, 종이돈을 탑에 붙였는데 바람에 쌩 날려가 서쪽으로 갔다네?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너희가 뭐 했단 말이겠노? 죽었다.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져. 다이의 의미도 가져. 근데 제망매가에서 서쪽으로 간 것은 플러스였나 마이너스였나? 서방정토라는 의미도 가져. 서방정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서방정토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 천국을 서방정토라고 하는 거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 천국을 서방정토라고 하는 거다. 알아먹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사연 봐봅시다. 서로 가는 달, 서쪽으로 가는 달이라 그랬네요. 서쪽으로 가는 달. 이제 서쪽은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마저 읽어볼까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그랬다.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그랬다. 그럼 서쪽은 여기서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런데 바라밤 사연의 문맥적 의미를 잡기 위해서는 1년, 2년, 3년을 항상 바탕으로 해야지. 먼 바다로 가고 싶습니다. 하늘로 가고 싶습니다. 여기도 좋은 거 있네. 서쪽으로 가는 달처럼은 나는 갈 수는 없겠다. 서쪽으로 가는 달처럼은 나는 갈 수는 없겠다. 서쪽은 여기서는 죽었다는 얘기겠나? 서방정토의 의미겠나? 서방정토인 거라. 그래서 서쪽은 아주 좋은 것이고 서쪽으로 가는 달, 서쪽으로 가는 달, 일컬어 행운 유수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혹시 여러분들 행운 유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행운, 구름이 흘러가고 유수, 물이 흘러간다. 그 얘기다. 거침없이 간다는 얘기지.
오케이? 서쪽이라는 것은 서방 정토가 있는 곳인데 구름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그러네. 나는 가겠다 못 가겠다? 못 가겠다. 한계를 자각하고 있어. 자, 무엇을 자각하고 있어? 한계 자각.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마지막 년 바람이 파도를 밀어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올렸다오 그랬지. 다시금 또 뭐하고 있니? 소망. 그래서 이 시는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런 W자형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W자형 구성이 돼가지고 1년, 3년, 5년은 뭐라 그랬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2년, 4년은 뭐라 그랬니? 아이씨 못 갈 것 같은데, 아이씨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통일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한계가 인정이 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소설 원작 불러봐. 춘향전. 춘향이는 몽롱한 몽룡이를 사랑하지만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가 있잖아. 그런 춘향의 마음을 엿보고 있는 거다. 자, 오늘 한 놈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정서태도 잡아주는 연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서태도 잡아주는 연습만 하시면 그래도 시 전체가 못 갈 것 같은데 가고 싶다는데 못 갈 것 같다는데 가고 싶다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시 내용이 빨리 이해가 되죠. 이런 걸 쓸데없이 줄거리 잡아준다든지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30번 문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누구에게? 향단이에게. 반어법이 있었습니까? 날려. 공감각적 표현 전혀 관계없고 시선의 이동? 관계없죠. 상승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있겠니? 그네를 밀어 올려다오 그러면 상승의 이미지는 있는 거다. 의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봐라 그랬대. 근데 하강의 이미지가 있나? 하강의 이미지가 없어. 답은 30번에 그냥 답이 몇 번이라고요? 1번. 개뿔도 어려운 거 있나 없나? 개뿔도 어려운 거 없어. 자, 우리는 나시를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답은 1번이라는 거 잡았습니다. 자, 31번 문제. 1년은 다른 년에 비해 행의 길이가 짧음으로 느리게 낭송하고 짧음으로 느리게 낭송. 먼 바다를 지향하는 말뜻 되겠죠. 길기 때문에 빠르게 낭송. 명령형 종결어미가 반복되는데 얘들아 명령형 종결어미는 의지적 태도 소망의 어조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소망을 강조하니까 격정적인 어조. 다른 년에 비해 행의 수가 적어 음절 수가 적음으로 느리게 낭송.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좌절감도 쌤이 이미 설명했지. 오케이? 5년은 행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으므로 짧아지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니? 느리게. 급박한 호흡이 틀렸죠. 답이 몇 번이고? 5번. 예, 바로 낫이 들어갑니다. 복효근이라는 사람의 느티나무로부터라는 작품이네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요. 복효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나는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냐 그러면 이 사람은 생존 시인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인 시인이거든.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요즘은 복효근이라는 사람이 맨날 출제가 된다. 요즘 그 대세가 누구냐 그러면 복효근이야. 아이유가 대세가 아니고 복효근이라는 사람이 대세야. 수능에서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복효근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 줄 건 없다. 쌤이 항상 너거 보고 1등급, 2등급을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줄게 라는 이야기는 국어 영역이 유형이 100%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1등급, 2등급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복효근은 딱 뭐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대세거든요.
요즘의 대세라면 앞으로 다른 책에서도 복효근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 작품은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티나무로부터라는 작품 오늘도 쌤하고 수업을 하겠지만은 이 작품은 좀 신경을 써서 살펴주셔야 될 작품이에요. 아시겠죠? 자, 3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꺼두시고요. 31번처럼 보기를 먼저 읽어줘야 된대. 뭐라 그랬냐? 식물적 이미지를 인간적 이미지로 치환. 그러니까 분명히 너티나무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너티나무 이야기할 거란 말이가 인간 얘기할 거란 말이가 인간. 자연과의 교감 밑줄 긋고 자연물에 내재된 원리를 발견 밑줄 긋고. 그래서 자연을 포괄하는 삶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답니다. 얘들아 오늘은 너티나무 이야기지만 너티나무 이야기란 말이가 삶에 대한 얘기란 말이가 삶에 대한 얘기라고. 되겠니? 그 다음에 바라밤 어쨌거나 1등급 2등급을 따먹으려면 정서태도 잡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니? 자기를 긍정, 타자를 포용. 굳이 말을 어렵게 적어주면 이타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 포용적, 이타적인 정서 태도가 드러납니다. 아싸, 우리는 시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시 이해가 되지. 자, 바라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시적 대상은 당연히 무엇이지? 너티나무겠지. 그런데 우리는 너티나무를 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니? 삶의 의미.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떤 태도? 긍정적, 이타적 태도. 그렇게 시를 읽으면 됩니다. 지가 딱 잡아주잖아. 얼마나 고맙노? 이런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못 따먹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낯선 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하고 조금이라도 관점이 달라진다든지 하면 전부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보기만 읽어주면 1등급, 2등급은 눈 감고도 나오는 거다. 근데 개치지리들이 시험 치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그냥 보기는 정답 잡는 데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해. 마치 너네들이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뇌를 써먹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 문해와 비슷하잖아. 많아. 문해와 많아. 맞잖아. 얼마만큼 문해하냐. 나는요 국어 시험지 덮어놓고 시험을 쳐도 100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눈 뜨고 시험 쳐도 100점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문해와 맞아. 축하한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푸른 쇠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원래 매미는 한낮에 가장 저렁저렁 운다.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너티나무. 여러분들 너티나무가 시적 대상인데 졸고 있는 어인화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겠지? 자, 울퉁불퉁 불이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서 나왔다.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건데 마지막에 이상한 말이 나와 있네. 먼 길 걸어왔단 뜻이리라.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지? 우리는 32번 보기를 이미 읽었잖아. 너티나무 이야기라 그랬나? 삶의 의미라 그랬나? 그렇다면 먼 길 걸어왔다. 연륜이 느껴진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시적 대상은 너티나무의 연륜이 되는 거다. 와, 저 봐봐. 연륜이 보이네. 여러분들은 이제 19이지만 쌤은 벌써 26이나 되니까 연륜이 느껴지지? 자, 여기까지가 1년인데 왜 1년으로 끊어줬냐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기까지 A를 나누어 놨잖아. 주어진 조건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 그러면 질문 정서태도.
국어 공부를 하면서 최악의 경우가 뭐냐 그러면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대. 국어는 잘 모를 때는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 그럼 정서태도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 이게 답이에요. 국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빨리 얻어먹으려면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줄 알아야 1등급이 나온다. 오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만은 영수 잘하는 애들이 국어 개고생하는 애들이 많다니까. 잔대가리 믿고 잔대가리 굴리다가. 계속합니다. 화급이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나 똥걸뱅이 돌려두면 시적 하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고요.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밑줄을 꺼주면 얘들아 그냥 대상이가 교감의 대상이다. 32번 보니까 자연과의 교감을 시도하고 그런 말이 있었지. 그래서 너티나무는 교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물음에 하늘을 보는 데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적 대상 불러 너티나무. 그런데 따로국밥이라 그랬냐 비빔밥이라 그랬냐. 비빔밥,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지. 되겠어요?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 이해되냐 안 되냐? 계속합니다.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밑줄 끄면 일단 여러분들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간답니다. 표면적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뭐라 그랬습니까?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여러분들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간다 그랬으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잠시 너티나무의 내생 다음 생을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정섭해도 또 봐라 이 새끼들아. 머가리 속에 든 것도 없는데 머가리 속에 든 것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32번을 활용을 해라고. 포용, 긍정, 이타적, 포용, 이타적 자세. 야, 이놈의 새끼들아. 머가리 속에 든 것도 없는데 머가리 속에 든 것 있는 것 같은 표정 짓지 마. 빨리빨리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있으면 보기를 빨리 찾아보면 돼. 그래서 분명히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간다는 것은 좋은 거가 안 좋은 거가. 빠뜨 풀며 보기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잖아.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남을 위해서 바칠 줄 안다. 그런 얘기 아니겠냐.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커다란 상처 세모, 구멍 세모,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것은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그 무엇의 자궁 밑줄.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다란 상처나 구멍이란 것 자체는 좋지 못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자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명의 안식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똥 같은 이 손을 조금 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안식처.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니? 나는 지금 무엇을 보았지? 여태까지? 너티나무는 지가 속이 써가지고 비어가지만은 풀이 꽃을 피우게끔 해준다 그랬지. 커다란 상처나 구멍은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나? 그런데 그 무엇의 자궁이다. 자궁이 된다.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뒤로 와서 아니 여기도 정서태도 잡아주라 그러면 포용 이타적이란 얘기죠. 때 아닌 낮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핏꽃을 피운다. 여러분들 핏꽃이 뭐야? 말 그대로 모기가 빨아먹는 게 뭐니? 피죠.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핏꽃이라고 얘기를 하네. 아주 엽기적인 발상이다, 그지? 엽기적인 발상이 드러나. 잡지 않는다.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다. 미친놈. 왜 미친놈이고? 여러분들 모기가 너가 피 빨아먹으면 아싸 잘됐다 계속 빨아먹하고 대줄래? 그건 아니겠지. 그런데 모기에게 모든 걸 바치겠다. 마치 누구처럼? 너티나무처럼. 오케이? 포용 이타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엽기적인 발상이네. 근데 왜 선생님 피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다. 시가 있고 수필이 있거든요. 너네들 저번 주에 시, 수필, 장르에 대해서 설명했었잖아. 시는 세계의 주관적 해석이고 수필은 자의 객관하라 그랬잖아. 시는 말 그대로 시인이 꼴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시야. 수필은 팩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수필이라고 한다면 시는 지 꼴리는 대로 보여주면 되는 게 시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 모기한테 빨리는데 그게 핏꽃을 피운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 그냥 시는 니는 그렇게 생각하네 하고 있는 그대로 잡아주는 게 시다. 수필을 읽을 때는 에이씨 말도 아닌 소리 안 해. 그렇게 따지면서 읽어주는 게 맞고 시는 그냥 그래 알았다 너는 그렇게 생각했는갑다. 참 희한한 놈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끝을 내야지. 왜냐하면 하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아주 엽기적인 작품 복효근이라는 사람의 너티나무로부터라는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타인에 대해서 끝없는 포용과 이타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지. 말 되겠죠? 자, 32번에 선택지 1번. 자, 먼 길을 걸어온 발로 치환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교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 맞지? 되겠습니까? 썩어가는 너티나무의 몸통에 꽃을 피운다. 자연물에 내재된 원리. 오케이? 그런데 보기는 보니까 오늘 글은 전부 삶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나왔었지? 됐나? 답은 몇 번이고? 5번. 경외감이 틀렸죠. 여러분들 원래 경외감의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아빠가 경외감의 대상이야. 아버지라는 존재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존재지. 근데 요즘은 어찌 된 건지 특히 이 학생들한테는 아빠가 꼭 친구처럼 남친처럼 그렇게 지낸다 그지? 그래서 경은 있을지 몰라도 왜가 없어졌어. 요즘 사회는. 왜라는 것은 두려움. 옛날에는 아버지라 그러면 조심스럽기도 하고 언제 불벼락이 떨어질지 몰라서 조금 겁도 나면서도 아버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그런 거. 그런 게 경외감이다. 그럼 오늘 그걸 경외감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알겠지?